평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듣고 싶은 소리만 뚜렷하게 이렇게 당겨서 지금은 원하는 소리만 크게 담는 갤럭시 노트 10의 마이크 줌으로 차원이 다른 영상을 찍을 시간. 삼성 갤럭시 노트 10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종빈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열린 세상 오늘 시작합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 조국이 아닌 나의 조국이다.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 가톨릭 평화운동단체죠. 네, 팍스 크리스티가 내일 우리나라에서 닻을 올립니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이성훈 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 교수를 연결해서 창립 의미와 목적, 계획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청년들이 분단의 땅 DMZ에서 또다시 평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평화순례가 일주일간의 순례를 마쳤는데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정세덕 신부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북한 천주교 기행. 네,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신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뉴스를 검색해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휴대전화 샵 1053, 샵 1053이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빵톡, 네, 빵톡으로도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들리세요? 여수바다가 들려주는 파도 소리. 바다와 함께 책을 읽고 바다가 준 선물로 식사하고 저녁 노을 속으로 떠나는 요트 세일링까지 한화가 만들고 바다가 완성한 리조트 호텔 하나리조트 여수 벨메르.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 수사부터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 의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가 있어서요. 우선 네. 관련 뉴스와 관련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 후보자가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된 74억 원의 사모펀드하고요. 그리고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2시 반에 밝혔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살아온 흔적과 앞으로의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역량이나 자질들을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과거에 지금 수많은 의혹들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기부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치유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검찰이 수사를 착수해서, 이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의 모든 재산을 이제 기부하겠다 그런 입장 밝히면서 이제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네. 이런 그 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의 뭐 악화되어 있는 여론들을 조금은 회복해 보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뭐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네. 국민들은 이미 지금까지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모든 의혹들이 지금 뭐 거의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특히 본인이 대응했던 과정들이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왔던 부분들이 또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과거에 SNS상을 통해서 남에게 엄격했던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와 너무 배치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럼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조 후보자가 좀 느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이죠. 예. 네. 지금 실질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국민들의 민심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느끼고 있는데, 네. 그것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더군다나 본인의 거짓말이 또 밝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민심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 여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의혹만 놓고 본다면 뭐 청문회가 필요 없을 정도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과연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또 치러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인청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인사청문 날짜는 잡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죠. 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제가 오늘도 그 법사위의 한국당 간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예. 예,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바뀌었나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일관되게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지. 네.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언제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9월달 초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다만 지금 국회법에 인사청문회를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8월 30일까지가 한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외적으로 법조항이 되어 있고, 네. 그것은 국회법에, 그러니까는 국회로 정부가 인사청문 요청을 한 이후에 20일 이내에 송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송부를 하지 아니하면은 재송부 요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30일이 20일의 한계인데 재송부하면은 9월 초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9월 2일이 20일의 한계고요. 네. 지금 30일로 알려진 것은 네. 상임위원회에다 회부된 보름의 기간이 30일입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30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9월 2일까지는 송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그 내용 안에 이 후단에는 예외적으로 국회법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하지 못했을 때는 재송부 요청 10일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법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자유한국당도 일단은 청문회를 열 뜻이 있고 다만 네. 검찰 수사를 같이 병행하자는 입장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 그거 맞는 거죠. 네네. 네, 새로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제안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도 3차례의 경우 국무위원이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본인이 해명하고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으니, 네. 그렇다면 이틀이고 3일이고 충분한 날짜를 잡아서 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계속 의혹이 이렇게 일파만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네. 의혹들을 좀 청문회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요.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도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국민에 대한 배신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을 보면 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거짓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네. 입시 부정 의혹,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네. 또 어찌 보면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미당과 또 자유한국당이 그 조 후보자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나요? 네네. 네. 저희는 지금 이미 검찰에 고발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을 향해서 뭐 특검 가능성도 여러 가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정권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고요. 네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예,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이 미진하다면 특검의 논의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검찰 수사를 해서 미진하면 이제 특검으로 가는 건데 바로 특검 얘기를 네. 하니까 그게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건. 네, 예. 검찰이 뭐 늘 또 불신하는 건지 하는 네. 그런 또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근데 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법학과 교수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조 후보자의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이 말과 지금 각 당에서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그 검찰에 이렇게 수사를 의뢰한 거를 보면은 이제 법률 검토를 한 건데 네네. 그런 것들이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희는 네. 당의 법률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게 오버랩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유라 사건과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명백히 당국대학교 교수가 지도교수를 했던 그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되는 과정과 그것이 이 학교 고려대학교 입학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의전원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직접 조국 민정수석의 권력으로 인한 그것이 뭔가 압력과 아니면은 청탁이 있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여쭤볼 말은 많은데요. 좀 속도감 네. 있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나요? 뭐 연대 비연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뭐 의혹 자체가 국민적인 큰 관심으로 지금 떠올랐고 또 본인으로서도 이것은 분명히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다면 특검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청와대와 여당의 이런 그 정면 돌파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청와대가 나서서 이것을 비호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들은 네. 오히려 국민들께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조국을 그렇게 감싸고 비호하는지 조국 후보자를 지금까지 나온 그 여러 가지 사건들로만 봐도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왜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고 네. 오히려 대통령께서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심의 큰 역풍 속에서 이 정부의 지지 자체가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의혹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일단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이제 전격 종료를 결정을 했는데 우선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저로서는 신중하게 이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네, 전격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네. 한미 동맹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이 외교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치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한 것에 대해서는 네.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태인 것만은 분명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해가 가장 최소화돼야 되고 또 국익의 차원에서 이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네.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이 실제 우리한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파기는 또 아니고 이제 종료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뭐 정정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종료나 파기나 그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이제 안 하겠다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예, 뭐 긴밀하게 의논하고 결국에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협의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 즉각적으로 미국이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시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이런 부분들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좀 초과가 돼서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선 생생한 인터뷰 열린 세상 오늘. 네, 생생한 인터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CPBC 뉴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휴대전화 샵 1053, 샵 1053이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빵톡으로 글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소감도 좋고요. 어떤 또 제언도 좋고요. 의견도 좋습니다.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팍스 크리스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 가톨릭 평화운동 단체인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그 팍스 크리스티가 내일 한국에서 좀 닻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팍스 크리스티란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운동의 첫 발을 이제 내딛게 됐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이성훈 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 교수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평화죠? 네,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가톨릭 평화운동 단체인데 생소한 것 같은데요. 우선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팍스 크리스티는 1946년도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프랑스에서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직전이죠. 끝나기 직전에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 운동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네. 유럽으로 펼쳐져서 제3세계에 많이 활동하다가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 확산이 되지 않았고요. 네. 일본하고 필리핀 정도, 그다음에 호주 정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나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은 교회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가톨릭 신자, 기독교 신자끼리 총을 겨눴던 너무도 참 어이없었던 그런 전쟁의 참화였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싸울 수 있겠냐. 그래서 프랑스에서 독일과 손을 내밀어서 다시는 이런 그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운동으로 시작했고 네. 이것이 이제 바로 호응을 얻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던 거죠. 네. 그리고 팍스 크리스티가 지향하는 그 평화의 가치하고 실천 방법들을 보니까요. 역대 교황님들께서 그 반포하신 어떤 회칙과 문서 이런 것들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63년에 요한 바오로 23세의 지상의 평화, 네. 그다음에 67년에 바오로 6세의 민족대를 발전, 이 두 가지 회칙이 60년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이면에는 팍스 크리스티의 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현장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그 노력이 이런 교회 문서로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외 평화를 지향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국제 가톨릭 평화운동 단체로서 팍스 크리스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사실 그 평화를 좀 약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네. 사실 저희 교회 내 이제 정의평화위원회가 있는데 평화를 하긴 하지만은 정의 문제가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다뤄왔고요. 네. 그다음에 민족화해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 환경도 있는데 평화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동안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팍스 크리스티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보편적인 평화, 한 국가 내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이게 주교회 산하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 그렇다고 또 평신도 운동단체도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독특한 게 여기는 평신도, 사제, 수도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거를 가톨릭 공식 평화운동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전문적인 평화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 창립되는 거죠? 네네, 내일 오후에 창립식을 합니다. 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인데 70년 넘는 단체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활동이 없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창립을 준비하게 되셨는지요? 올 초에 교황 그 1월 1일 날 세계 평화의 날 교황이 보통 이제 담화를 발표하는데 올해 주제가 좋은 정치는 이웃에 봉사합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연초에 몇 사람들이 이제 새 인사 겸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또 올 초만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교황님께서 북한을 방문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큰 변화기에 가톨릭 신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마침 해외에서 팍스 크리스티가 한국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도 좀 이런 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바깥에서 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떨어지게 되면서 구체적인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예. 교황 대사님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1월 달에 그런 모임을 갖고 마침 2월 달에 그 평창에서 평창 평화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에 팍스 크리스티 대표가 한 분이 참석했었습니다. 유럽에서. 예. 그분이랑 같이 교황님을 교황 대사님, 알프레드 수에르 대주교님을 찾아뵀었습니다. 네. 이미 뭐 주교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유럽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예.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적극적인 그 추천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지부의 공식 명칭을 보니까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인데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나요? 코리아 하게 되면 이제 영어로 해서 저희도 약간 주저를 했는데요. 네. 그게 된 배경은 한국어로 쓰게 되면은 한국과 북한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분단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한반도에서의 분단 상황에서 평화라는 거는 제대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영어지만 일부러 코리아,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네. 우리가 국제대회나 뭐 올림픽이나 이렇게 남북 단일팀이나 가면은 한반도기에다가 또 명칭을 코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네. 내일 창립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요?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저희가 한 지난 2, 3개월 정도 공개적으로 창립 발기인을 모집을 했고요. 그 3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그 유경천 디모테오 주교님께서 집전을 해주시고요. 네. 300명 중에 사제분들이 한 20분 되십니다. 20명 정도요. 아, 그렇군요. 10분 정도 와도 공동으로 이렇게 미사 집전을 해주시고, 네. 한 다는 못 오시고 한 100명 정도 모여서 내일 정동 프란치스 회관 7층에서 창립 미사와 창립 총회를 같이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그 한반도 정세가 좀 요동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지금 진짜 밤새 잠을 제대로 편히 잘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 복음적 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성찰하면서, 물론 현안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필요한데요. 네. 특히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거잖아요. 네. 좀 이럴 때야말로 저는 그 가톨릭 교회에서 진짜 철야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시국에 대한 우려를 나누고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이게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
중국과 그다음에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미국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 박스크립뿐만이 아니라 공공외교, 그러니까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들, 종교단체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한반도 상황을 알리고 우호적인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권 일각에서 보면은 한반도에 대해 어떤 핵을 좀 도입하고 전술핵 특히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무장론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핵무장을 통한 힘의 균형이 과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런지 항상 의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가톨릭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 박스크리티 코리아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사실 가톨릭의 평화론, 가톨릭의 영성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핵무장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이거를 가톨릭 신자 위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네. 가톨릭 교회의 복음적 가르침을 좀 제대로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반도의 복음적인 그 정치나 사회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평화 경제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일본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경제론이 과연 이렇게 실현 가능할까? 이런 또 의문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거예요. 평화 경제론의 가장 큰 전제가 북한이 비핵화하고 네. 정상국가로 나온다라는 그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현실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단계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북한이 그런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견인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스크리스티 코리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국내적으로는 당연히 저희가 평화 영성, 감수성을 높이는 거라든지 아니 교육 활동하지만 국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황님께서 네. 일본을 방문하십니다. 11월 말에. 예.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일본 방문이 아니라 이 엄중한 시기에 동북아의 평화화의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회원들 그리고 일본과 중국, 필리핀, 이 동아시아 가톨릭 특히 박스크리티 회원들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 화해를 위한 포럼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반도 문제를 네. 좀 더 국제적인 사회에 알리고 협력하는 틀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11월에 일본을 방문하시기 전에 어떤 동북아의 평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평화 운동을 함께 좀 전개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교회의 국제평화운동단체 팍스 크리스티 코리나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이성훈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이루자는 내용의 노래 한 곡 듣고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린데이가 부릅니다. 홀리데이.
네, 좀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로 방송 앞부분에 좀 음원 송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깊이 양해를 좀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정치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CPBC 뉴스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바로 들어오셔서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자를 좀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데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좀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756님께서는 이제 좀 어떤 떳떳하게 좀 모든 거를 좀 이렇게 궁금하다고 하면서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은 문자를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또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청년들이 그 분단의 땅이라고 하죠.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평화의 바람을 전하고 왔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주관한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 평화순례가 어제 일주일간의 순례를 마쳤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세덕 신부님 연결해서 평화순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간의 순례 여정 마치시고 좀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올해의 그 DMZ 평화순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우선 우리 미래 세대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나름대로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체험을 같이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아마 우리나라 젊은이들 포함해서 외국의 15개국, 16개국 젊은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멀리는 아프리카서부터, 네. 또 동그라파서부터 유럽, 중국, 그 밖에 아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젊은이들이 함께 했고요. 네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또 역사적, 또 문화적 배경이 다른데도 나름대로 금방 젊은이들답게 서로 가슴을 열고 친해지고 아주 좋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이렇게 그 국제 청년들이 참여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부님께서도 해마다 청년들과 함께 순례를 직접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7년 전에 그 DMZ 평화순례를 신부님께서 기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 이런 평화의 바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요? 우선 제가 그 당시에는 네.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북한을 좀 다녀올 기회가 있었고요. 네. 사실은 북한에서 직접 저희들이 보통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사리온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네. 사리온에 그때 학생들 축제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리온에 있는 학생들 전체가 그 사리온 마당의 한가운데 네. 같이 모여서 젊은 아이들이 서로 우리나라 아이들과 똑같이 이렇게 서로 장난치고 발로 차고 도망가고 네네. 남자 녀석들도 있었고요. 또 여자 친구들은 또 새침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 저 젊은이들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저렇게 한번 어울려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주변 국가들 중에 특별히 그 내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소요나 혼란으로 또 이웃 나라가의 분쟁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나라를 찾아왔었습니다. 네. 그 아이들과 우리나라 아이들 특별히 정말 그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에는 좀 더 다른 모습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해외 청년들이 어떻게 이 순례를 알고 참여하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우선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사절들이 특별히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외교사절들이 자기네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내주고 있고요. 네. 또 그 밖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평화의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평화 포럼을 매년 또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찾아오셨던 그런 우리 교회 장상들께서도 나름대로
자기 교회 젊은이들을 우리들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주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 또 저희들 프로그램이 알려져서 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함께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해마다 그 순례 구간이 같은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철원의 백마고지 일대를 순례하셨죠? 네네. 네. 되도록이면 DMZ 구석구석을 이렇게 같이 걷고 또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네. 실제 환경이 그렇게 다 전체가 오픈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나마 그래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어떤 정부나 군의 협조를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보고 싶은 곳 또 특별히 올해는 그 금강산을 바로 바라다 보이는 OP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네네. 또 화살머리 고지 안에 있는 그 철책을 같이 정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동부전선부터 우리 서부전선까지 어떤 분단의 어떤 현장을 쭉 보고 함께 걷고 대화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DMZ 구간이 이제 많이 개방이 돼서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DMZ가 이제 많이 개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북한을 가까이에서 본 청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선 그 외국 청년들은 거기에 보존돼 있는 자연 환경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그런데 그곳에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고요. 또 멀지 않은 곳에 그 북한의 진지가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인간은 아직도 이렇게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아직도 철조망을 치고 있는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프고 아이러니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신부님에게 개인적으로 좀 평상시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민족화해위원회 일을 이제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떨 때 그 분단의 현실이 가장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세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 어떤 정치가들이 특별히 이 분단의 문제를 어떤 인간의 삶의 문제로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나 논쟁거리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이념의 실현을 위한 목적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또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어떤 실질적인 상황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포장된 모습을 보여줄 때 사실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분단의 현실을 어떤 남과 북의 삶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볼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 네, 그 말씀은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민족의 또 생존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 제가 북한에 가서 봤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눈동자, 또 그분들의 어떤 자기 안에서의 삶의 모습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적어도 저희는 우리 교회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 또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좀 세상을 함께 나누어서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순례에는 특히 북한 이탈 주민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특별히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와 그 어떤 세계 청년들이 그 북한에서 온 청년들에게 갖는 궁금증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어쩌면 굉장히 가슴에 닿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라는 질문서부터 결혼을 할 생각이냐, 어떤 남자가 멋있다고 생각하느냐, 한국의 가수 중에는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야기부터 또 우리는 그 나름대로 우리를 자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가슴 깊이 있는 질문들도 던졌고요. 네, 그렇군요. 나름대로 우리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아주 성심성의껏 대답도 해주었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 지금 보니까 오랫동안 신부님께서 그 대북 지원 통일을 기원하는 미사와 이제 기도 운동을 해오셨는데 평화의 온도가 지금 100도라고 한다면 현재 평화의 온도는 남북한 간에 몇 도일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아직 싸늘한 지경인 것이고요. 체온마저도 이렇게 담지 못하는 그런 실질적인 온도이고요. 네. 또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정치가들의 협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람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모습 안에서 네.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정치가들의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몇 도 정도 된다고 보세요? 체온이 36.5도면은 지금 온도는 체온보다도 못한 좀 서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정도의 온도, 뭐 한 27, 8도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화의 바람을 좀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사실 젊은이들하고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은 젊은이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자기네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자신감과 또 자부심을 나름대로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큰 뜻이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순례를 마치셨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대교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세덕 신부님이 주셨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죠. 북한 천주교 기행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 넉 달간 진행해온 북한 천주교 기행 마지막 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북한 방문 가능성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신부 연결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분단 이후에 이제 북한의 천주교 공동체가 좀 많이 무너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성직자나 수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교황님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황님이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자들을 돌보는 사목적인 자원과 국가 대 국가로 이루어지는 외교적인 차원의 방문이 있는데요. 아마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북한 방문은 전자의 의미도 있지만 후자, 즉 외교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첫 출장을 보내면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외교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김 위원장의 첫 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교황님은 북한을 방문하시고 싶은 여지를 남겨두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북한 방문도 사실상 그 당시에 논의된 적이 있었죠. 예, 두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제44차 서울 세계 성체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시기에 방북을 한번 검토했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당연히 가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첫 출장을 보내지 않아서 교황님의 방북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은 1990년대 말 북한이 홍수와 가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 하였거든요. 그래서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님이 바티칸을 방문하고 요한 바오로 2세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북한 방문을 권유하셨는데요.
당시 교황님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의 방북 전제 조건으로 북한 내 종교 활동 인정과 성직자 입부 허용을 요구하자 북측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교황님의 북한 방문은 무산되었습니다. 네.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 방북이 무산된 이유와 관련해서? 예. 아마도 북한 당국은 교황님의 방북이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예. 사실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폴란드를 세 차례 방문하면서 민주화를 지지하였는데요. 그렇죠. 예, 마침내 1989년 폴란드는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동구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침내 1991년 소련이 붕괴하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련 공산당 정권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아니었다면 동구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말이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어떤 방북 기회가 무산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초청장을 과연 보낼까요? 그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4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분단 최초로 판문점에서 분단선을 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초청장을 보낼 가능성이 일단은 낮지만 뭐 가능성은 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남한 천주교회가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님을 북한에 초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필요가 있죠. 무엇보다 남한 천주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 천주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북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충분히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북측에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는 뭐 평화 행보도 이게 적극적인 중재 역할로 지금 또 상징이 되고 있고 이제 분쟁이라든가 평화가 침해되는 곳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북한 방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사목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북한을 방문하는 최초의 교황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교황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 교황님이 북한을 방문하신다면 교황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질 거고요. 천주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미 죽음을 맞이하셨거나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북한 방문은 오랫동안 고아처럼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북한 신자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그리고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반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합니다. 만약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마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11월 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시거든요. 만약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시라면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이제 초청장을 좀 보내줘야 그러게요. 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있고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뭐 교황님이 북한을 꼭 방문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도 사실 제기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님의 방문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이 될 수도 있고요.
종교의 자유가 더 넓혀지리라고 기대가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부님 지난 넉 달 동안 정말 북한 천주교 기행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감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예, 어떻게 보면 앵커님들하고 기자님들이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무려 4개월 동안 꾸준히 들어주신 애청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는 애청자들이 있었기에 저도 열심히 준비하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동안 북한 천주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 또 올곧은 인식을 갖도록 이렇게 애써주신 신부님께 저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민족화해위원장 김현수 신부님이셨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논평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끄러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김소일 보도위원이 논평합니다. 동물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본능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거기에 선악과 윤리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다른 이유는 윤리와 도덕, 책임과 의무를 행동의 준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이익과 욕망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거짓과 위선에 이끌려가기도 하지만 인간 내면의 빛나는 도덕성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한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부끄러움의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직의 영역, 사회 지도층의 말과 행동이 그 사회를 대변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부끄러움 지수는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한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편법, 탈법, 부정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평소에 정의와 도덕의 화신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분입니다. 반칙 없는 사회, 특권 없는 정치를 주장하며 촛불혁명에 기름을 부었던 분입니다. 더욱 부끄럽게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한 그의 태도입니다. 국민은 부끄러운데 정작 본인은 부끄럽지 않은 듯한 그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 것 같은데 당당합니다.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스스로 결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요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온 국민이 지켜본 낯익은 풍경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게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부끄러움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향한 뻔뻔함이 공직자의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탈세가 드러나면 뒤늦게 내면되고 문제가 생기면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분은 얼마 전까지 대학 교수로 살아왔고 또 교수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간과 사회, 진실과 진리, 정의와 공정, 책임과 윤리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을 잃어가는 우리 사회에 대해 모두 함께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되새깁니다. 식욕과 세욕이 저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욕정에 저를 넘기지 마소서. CPBC 논평입니다. 네, 부끄러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김소희 보도위원의 논평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880님께서 주셨는데요. 피땀 흘려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을 의료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는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빵톡으로 보내주신 수채화 베니님은 분단을 삶의 문제로 보겠습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네요. 그리고 북한 천주교 기행 마지막 방송 들으시고 김현수 신부님께
많은 분들이 감사드린다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지 못할 북한 천주교 소식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은실 답글 못함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하경님은 김현수 신부님 몇 달 동안 북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장윤정님은 북한도 개방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간의 외교 활동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속된 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국교 단절이고 또 심하면 분쟁을 넘어서 전쟁까지 가게 됩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하자 국익에 대한 서로의 다른 해석으로 지금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신뢰를 먼저 저버린 것은 사실 일본입니다. 화이트리스트도 또 지소미아도 다른 나라와는 없는 한일 양국 간의 어떤 신뢰의 산물입니다. 특히 안보 동맹에서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간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외교는 사안별로 질 수도 있고 또 이길 수도 있는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안보 동맹은 흥망과 또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존심의 문제도 치킨 게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도 지소미아도 머지않아서 다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일 양국이 좀 마주 앉아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가을이 좀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말 맑고 푸른 하늘만큼이나 청명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1부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FM